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리는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중에 세 번째 민족운동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 세 번째 중단원의 첫 번째 내용으로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920년대 만주와 연해주를 근거지로 많은 독립군이 양성이 되었고 그 독립군이 만주와 연해주를 무대로 일본군과 많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그림과 관련된 의열투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의열투쟁은 국내에서 주로 의열단에 의해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독립군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폭탄을 이용해서 암살이나 처단의 방법을 통해 일본에게 이제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운동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 배울 세 번째 민족운동은요, 요 그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분은 지금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을 팻말을 들고 계시고 뒤에 있는 이 분들은 한글 교재를 읽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림과 관련된 오늘의 세 번째 민족운동은요, 바로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실력 양성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여기에 표현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력투쟁이나 의열투쟁은 무기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전투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일본에 맞서는 거였다면 이 실력 양성 운동은 무력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경제력과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운동인데요. 오늘 학습지 14쪽 그리고 15쪽을 통해서 어떤 실력 양성 운동이 벌어졌는지 그 목표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쪽에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배울 실력 양성 운동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산 장려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세 번째는 자치운동, 네 번째는 농촌 계몽운동, 이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영상 들어가기 전에 그 교과서 표지에서 설명했듯이 이 실력 양성 운동이란 경제력과 문화 수준을 높여서 어떤 한국인의 수준을 높이자,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라는 주장이었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한국인의 경제력과 문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력과 문화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력이랑 문화 수준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경제력을 국가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개인에게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죠. 경제력이 있다, 경제력을 갖췄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쉽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돈을 많이 번다, 돈을 잘 번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걸 국가에 적용을 한다면 국가의 경제력을 높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바로 국가의 산업을 육성하고 우리 민족의 산업,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기업이나 회사, 공장을 키우는 그런 활동을 경제력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인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이 세운 기업이나 회사나 공장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한 사람들은요, 물산 장려 운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물산 장려 운동을 한번 볼게요. 자, 물산 장려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요.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이 세운 산업을 키우자는 움직임이 등장했습니다. 그 계기는요.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가 되면서 또는 이제 신고제로 바뀌면서 한국 내에서 한국인이 기업을 세우고 회사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이전까지 1910년에 발표된 이 회사령은요. 한국 땅에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의 허가가 필요한 허가제였는데요. 그것이 1920년대에 폐지가 되면서 이제 조선 총독의 허가 없이 마음껏 기업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이미 1910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인 회사는 조선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1910년부터 회사도 세우고 기업을 빵빵하게 육성해 나간 반면에 우리는 1920년이 되어서야 이제서야 걸음마를 첫 뗀 아이와 같은 회사가 되다 보니까 그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일본 기업들은 벌써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이 훌쩍 넘은 상황이었고 우리는 이제 막 신생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생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을 도와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이 물산장려운동의 목표 보시면 민족 산업을 보호하고 보호하고 키우자는 목표를 가지고 전개가 되었는데요. 물산장려운동을 시작한 사람은요.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조선물산장려회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물산장려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물산장려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민족의 회사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회사나 기업에서 팔고 있는 물건을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의 핵심은요. 우리 물건을 쓰자. 우리 것을 쓰자. 일본 기업이 만든 물건 쓰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우리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자. 그런 물건을 뭐라고 하냐? 토산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땅에서 생산한 물건을 사랑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은요, 이러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아주 귀에 쏙쏙 박히는 홍보 문구도 만드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내 살림, 내 것으로.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우리가 아까 교과서 첫 표지에서 그 팻말을 들고 있었던 내용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물건 사용하자는 것이죠. 자, 이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금주와 단연을 할 것도 주장을 했는데요. 금주는 이제 술을 끊는 것이고요. 단연은 선생님이 오른쪽에 써놨는데 담배를 끊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물건 쓰는 거랑 금주하고 단연하는 게 무슨 상관이죠? 금주를 안 하면 우리나라 물건을 못 사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통합사회 시간에 경제 파트를 좀 배웠으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좀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 양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물건의 가격은요. 물건의 공급이 많으면, 물건의 양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낮아집니다. 파는 물건이, 똑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팔면 가격이 낮아지죠? 점점 더 싸게 팔 것입니다. 반면에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올라갑니다.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더 비싸질 것입니다.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선생님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일본 기업은 이제 일본 기업은 1910년부터 우리나라의 회사령에 허가를 받고 세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컸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물건은 굉장히 양도 많습니다. 자, 물건의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집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한국 기업은요, 물건을 조금밖에 생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자, 공급이 낮아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시장에서 물건이 귀해질수록 가격은 비싸집니다.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만든 물건은 양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가격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랑 한국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더라도 그 기업에서 원재료를 사오는 가격도 다르고요. 인건비도 다르고요.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냐? 회사의 규모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물건 가격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에서 만든 물건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식 선생님처럼 이렇게 물산 장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물건이 일본 기업에 비해서 비싸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주어야 된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이제 비싼 물건을 사야 되니까 비싼 값을 주고 한국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금주 술을 끊어서 술값을 아껴서 우리나라 물건 사자. 담배값을 아껴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자.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물산 장려운동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 사람이라면 여기에 참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영상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 이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독립운동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독립군을 만들어서 직접 전쟁을 한다거나 의열투쟁, 이제 폭탄, 목숨을 걸고 폭탄을 가지고 가서 암살을 하거나 건물을 파괴하는 일은 정말 실행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어서 선생님 같은 쫄보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물산장려 운동이라면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내가 좀 술을 먹고 싶어도 참고 담배 피고 싶어도 참아서 우리나라 물건을 써서 그것이 애국이 될 수 있다면 참여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독립운동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굉장히 이 물산장려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대중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 속에 많은 응원 속에 토산품 애용 의식이 고취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 이제 집에서 이제 살림하시는 어머니들도 비싸지만 이제 시장에 가면 한국 제품도 있고 일본 제품도 있는데 솔직히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는 저렴한 제품을 고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돈을 한 푼 두 푼 아껴서 그래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 라고 하면서 한국 제품들을 많이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이제 전개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물산장려운동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일단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사정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1년, 2년 우리가 한국 기업 제품 사준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일본 기업을 따라잡을 만큼 성장을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업이 생산해내는 물건은 정해져 있고 양이 뭐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유지가 되는데 자, 선생님 아까 말했죠.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격은 올라간다. 안 그래도 일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비쌌던 한국 물품이 이 한국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내가 정말 한국 제품 사고 싶은데 이제는 시장에 없어서 너무 물건이 귀해서 못 사기도 하고 물건이 있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던 사회주의자들은요. 물산 장려운동을 사회주의자들이 처음부터 반대하거나 비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개가 되고 그 결과를 보니까 상품의 가격은 점점 더 비싸지고 이 이득은 누구한테 가냐? 결국 한국 기업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그 사상 자체가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와 농민의 단결을 통해서 기업가 또는 자본가를 몰아내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기업이 아무리 한국 기업일지라도 이 기업에게 너무 이득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 물건 산다고 해서 뭐 당장 독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그냥 한국 기업, 그 기업가들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물산 장려운동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또는 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실력 양성 운동, 이제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 운동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이제 우리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개됐던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학교가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붙는 게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신가요? 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쓰지 마세요. 상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듣고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교 이제 여러분이 초중고 다 다녔잖아요. 이 초중고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누자면 국립, 공립, 그리고 사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건설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청주 지역의 국립고등학교는요,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또는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가 국립고등학교입니다. 이제 충북대학교랑 교원대가 이제 국립대학이고 그 대학에 소속이 된 부설이다 보니까 국립학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립학교는 지방 공공단체가 설치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시, 뭐 구에서 설치한 학교를 공립학교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청주고등학교는 청주시에서 세운 공립학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생님이 이 수업 시간에 이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 우리 학교 국립 아니었어? 공립이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율형 공립고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립고등학교라는 사실을 떠올리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나 어떤 이사,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이제 세운 개인 소유의 학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세관고등학교 같은 학교가 이제 사립학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 국립, 공립, 사립 알겠어. 누가 세웠는지에 따라 다르구나. 이름이 붙는 게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겠는데, 이제 우리가 배울 밀립대학교를 보시면, 아니, 밀립대학교는 누가 세운 학교일까요? 여기서 민자는 바로 우리 민족을 뜻합니다. 우리 민족이 직접 대학을 세우고자 했던 움직임을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 민족은 1920년대에 우리 민족을 위한 대학교를 세우려고 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보시면 1910년대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런 지식, 뭐 한문, 천자문, 뭐 논어, 맹자, 공자 이런 걸 배우는 시대가 이제 끝났고 학교에서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걸 배우는 시대가 왔는데 그걸 가르칠 수 있는 학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학교 자체가 적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우리 주변에만 봐도 고등학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도 10군데가 넘을 거고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학교 수가 어느 정도로 부족했냐면 이제 대도시가 아닌 이상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대도시가 아니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중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가거나 또는 자기 고향 가까이에 있는 대도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광역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대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기 집 근처에 학교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일본은 1910년대에 우리를 식민 통치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려고 했냐? 우민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우민화 교육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은 보통학교나 또는 실업학교 위주의 교육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통학교는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정도이고 실업학교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좀 더 전문적인 지식 보다는 그냥 생활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 또는 공장이나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만 가르쳐서 우리를 이제 노동자로 이제 이용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생각하기에 아까 봤듯이 실력 양성 운동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 문화 수준을 높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학교나 실업학교 말고 그 다음 단계 대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과 이승훈 선생님을 중심으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세워집니다. 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상재 이승훈 선생님은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한 대학교, 그 대학교에서는 우리 민족이 이제 우리 민족의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르치는 정말 전문적인 인재를 엘리트를 기르기 위한 학교를 세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단체를 만들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학교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올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이제 국민들한테 이 밀립대학이 왜 필요한지 홍보를 하면서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보태주십시오 라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물산장려운동처럼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그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뭐냐? 한민족 1천만이, 우리가 그 당시에 인구가 1천만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총 1,000만 원의 모금을 목표로 이제 모금 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반에는 이 모금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서서히 이 모금 운동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일제가 결정적으로 방해를 하면서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아니, 왜 일제는 어떻게 방해를 했을까요? 바로 좀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줍니다. 경성제국대학은요, 이제 일본 동경에 있는 도쿄에 있는 도쿄제국대학의 경성, 이제 지금의 서울이죠.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경성 캠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서울에 본캠이 있고 지방에 분캠이 있는 이런 캠퍼스 학교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국대학 같은 경우는 동경에 본캠이 있고 경성에 이제 분캠을 낸 이런 형태인데, 23년에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학이 있는데 왜 꼭 돈을 또 모아서 대학을 또 세워야 되죠? 이러면서 모금운동에 참여를 아무래도 덜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졌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일본이,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일본이 세워준 거잖아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내후년이면 이제 대학 입시를 이제 또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니까 이제 아마 대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전공을 어떻게 할지, 대학 전공을 어디로 갈지, 무슨 학과를 갈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학에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처럼 이제 배우는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떤 계열을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업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전공을 선택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의대를 가는 사람은 의학 전공을 하는 것이고, 선생님처럼 이제 교사가 되려는 친구들은 사범대에 전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서울대학교래, 죄송해요. 경성제국대에 처음에 세워졌을 때 설치가 된 전공은요, 정치나 경제, 이공계열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전공은 요 3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설치되지 않고 법문학부나 의학부를 가장 먼저 설치를 해서 대학생들을 받습니다. 법학부랑 문학부를 세운 이유는요, 일본이 이제 일제 식민 지배에 이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였던 것 같고, 의학부 역시 이제 의사를 길러내서 의사가 부족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키우겠다라는 목적에서 이런 한정된 전공을 설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1941년에 가서야 이공학부가 설치가 되고요. 광복 이후에는 이제 경성제국대학은 사라지고 경성제국대학교 건물과 캠퍼스가 지금의 서울대학교로 통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뭐 아쉽게도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장 15쪽에 보시면 세 번째 자치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운동에서 자치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생 자치 프로그램, 학생 자치회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학생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그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회의도 열고 뭐 투표도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조사를 하고 그걸 꾸준히 학교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요. 자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스스로 통치한다, 스스로 다스린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 실력 양성 운동에서 나타나는 자치 운동은 그 이름에 이미 한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자치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광수, 최린, 김성수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미 국어 시간에 배워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정이라는 이제 신소설을 쓴 그 소설가잖아요. 네, 뭘로 더 유명하냐면 친일파로 유명합니다. 아니, 자치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왜 친일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보시면 이 자치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좀 그때 우리 민족을 위한 길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자치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 이광수, 최린, 김성수 같은 사람들은 일단 전제가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권과 참정권을 획득하자는 운동이 바로 자치운동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은요, 자치운동을 함으로써 독립을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치운동과 독립운동은 같지 않습니다. 자치운동은요, 독립을 위한 운동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전제가 일본이 우리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그 체제 안에서 한국인 지배는 한국인이 할 수 있게 해달라. 또는 그 한국을 통치하는데 우리도 투표를 하게 해달라. 이런 참정권, 자치권을 얻기 위한 그런 운동입니다. 그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받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독립이 아니었다는 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제 나중에 1930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친일파, 대표적인 친일파로 이제 변절을 하게 되고요. 이들이 이제 속해 있던 민족주의 세력은 이제 자치운동에 찬성하는 사람과 자치운동을 반대하는, 끝까지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 분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눠졌다는 뜻이잖아요. 민족주의가 원래는 하나의 세력이었는데 이것이 자치운동을 인정하고 주장하는, 그냥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독립을 하고자 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누가 가장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냐면 일본이 가장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1920년에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문화통치를 실시했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식민지배가 나쁘지 않다. 예전처럼 지금 때리고 뭐 폭력으로 하고 이러지 않을 테니까 그냥 이 체제를 만족해라. 그런 만족하는 사람들, 친일파를 길러내는 것이 바로 문화통치의 목적이었고, 친일파를 왜 기르고자 했냐면 우리 민족을 쪼개놓기 위해서, 단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바로 일제의 민족 분열 통치에 이용이 되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촌 계몽운동 한번 살펴볼게요. 농촌 계몽운동은 말 그대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을 깨우치자라는 운동인데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실력 양성 운동은 이제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 수준을 높이고자 뭐 대학도 세우고 자치 운동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지금은 오늘날 21세기에 이제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 거 아시나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이제 한글도 굉장히 배우기 쉽기 때문에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입니다.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반대로 요 시기 일제강점기에는요. 농촌에만 가도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실력을 기르고 대학을 세우고 해봤자 그 당시 인구의 절반 이상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면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게 일부의 사람들한테 문화 수준 높이는 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함께 성장하려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사업은 문맹 퇴치 그리고 이제 구시대의 악습이 남아있는 그런 농촌에 이제 옛날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했던 게 지원했던 게 바로 이제 신문사들입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우리 민족이 세운 신문사에서는요, 이제 농촌에 직접 가기도 하고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 농촌을 계몽시키려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문자 보급 운동이라고 해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이제 신문사에서 만든 한글 교재를 농촌에 보급해서 사람들이 이제 한글을 깨우칠 수 있게 했고 전국 순회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농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브나로드는 이제 우리말은 아니고요. 러시아어에서 민중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자, 민중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직접 함께 하겠다는 뜻인데요. 이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또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그 당시에는 학교를 가려면 자기 집 근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큰 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기 중일 때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는 그 예를 들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이 되면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는 거야. 학생들이. 그럼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더 배웠으니까 고향에 내려오면 방학 때 내려오면 뭐 하냐면 이제 그 마을에서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 뭐 어르신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제 밤에 그때는 이제 농사를 뭐 밤까지 못 지으니까 깜깜해서 못 지으니까 밤에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이제 마을 뭐 이제 이장님 댁 뭐 아니면 넓은 집 이런 데 모여가지고 자기가 도시에 가서 배웠던 한글 뭐 숫자 영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학생들이 직접 여기에 참여를 해서 농촌 계몽운동에도 활발히 진행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력 양성운동의 의의와 한계 보시면요. 실력 양성운동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경제적인 면, 문화적인 면, 정치적인 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발전, 한 걸음 더 오늘날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요. 한계는 무엇이냐? 이들이 전개한 운동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장독립투쟁이나 의열투쟁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어때요? 좀 평화롭죠. 공부합시다. 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물건 삽시다.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장투쟁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를 아무리 억압해도 나는 너네랑 싸울 거야. 무기를 들 거야.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운동이었다면 이 실력 양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제의 허용 범위 내에서 뭐 교육이라는 합법적인 수단, 뭐 모금 활동이라는 합법적인 수단 내에서만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제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와르르 쉽게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지금 다양한 민족운동 전개 중에 세 번째 실력 양성 운동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